여러분, 현재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의 힘이 가장 셀까요? 레이 달리오는 지난 50년간 국가나 시장이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실패하는지 그 요인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투자를 잘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우리 투자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레이 달리오의 도서 변화하는 세계의 질서로 500년간의 빅사이클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세계 국가들의 상대적인 수준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미국이 현재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1위를 유지하고 있고 2위가 중국, 3위가 영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1위인 이유는 바로 세계 기축통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미국이 언제까지 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네덜란드와 영국이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북전쟁과 세계 2차 대전 후 미국이 급부상하기 시작했죠. 최근 미국도 그 수준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네덜란드와 영국이 기축통화의 지위를 내려놓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레이 달리오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6단계로 나눈다고 말합니다. 1단계는 새로운 내부 질서와 지도자의 탄생이죠. 2단계는 부상입니다. 효율적인 제도가 수립됐기 때문이죠. 3단계는 정점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시기입니다. 4단계는 과다한 부채와 빈부격차의 확대입니다. 5단계는 쇠퇴인데요. 금융 상황의 악화나 갈등의 심화가 일어나죠. 6단계는 혁명과 내란이 발생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4단계이거나 4단계를 조금 지난 시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다른 제국 대비 상대적으로 1위를 유지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을 보겠습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첫 번째 항목이 금융 중심지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기축통화 지위고요. 세 번째 항목은 군사력, 네 번째 항목은 혁신 및 기술입니다. 1900년 초반에는 교육과 혁신 기술이 피크를 찍었는데요. 현재는 이 요인들이 급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과거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했던 네덜란드와 영국도 동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1600년대에는 네덜란드 길더와 1800년대에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어느 다른 제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죠. 중국은 1850년 이전에 항상 매우 강력했습니다. 이 표는 지난 500년간 주요 11개국의 상대적인 부와 권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독일, 인도, 프랑스 등도 한때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금은 미국과 중국을 따를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1600년대 최초의 기축통화 네덜란드 길더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스페인의 지배에서 벗어나 1581년 독립한 후에 1625년부터 1795년 몰라까지 엄청난 부와 권력을 쌓았죠. 1600년대에 황금 시대를 맞아서 네덜란드의 길더화는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전 세계로 항해가 가능한 선박을 발명해서 부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자본주의를 발명해서 사업과 여러 생산 효율성을 달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주식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전 세계 무역의 3분의 1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암스테르담 은행을 설립해서 금이나 은을 제치고 네덜란드 길더화가 최초의 기축통화가 되게 하였죠. 새로운 사상, 사람, 그리고 기술에 대한 개방성 때문에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세계 대비 네덜란드의 대학 비율을 보십시오. 거의 수직 상승하여 8%까지 도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02년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가 문을 열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상장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성인 50명 중 1명은 주식 투자를 할 정도였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역시 혁명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자본시장 덕분에 투자자들은 투자가 가능했고 상인들은 자금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1700년대 동인도 회사의 배당금은 네덜란드 GDP의 1%에 육박했습니다. 1618년에서 1648년에 30년 전쟁이 발발했죠. 30년 전쟁은 국내외 질서가 동시에 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30년 전쟁은 부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합스부르크 제국인 오스트리아 가톨릭 신봉 황제, 독일의 가톨릭, 스페인 연합이 있었고요. 그 맞은편에는 개신교를 신봉하는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가 연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유럽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전쟁과 질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합스부르크 제국의 패전이었습니다. 네덜란드는 피해가 가장 적은 국가였는데요. 평화로운 시기를 잘 이용해서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영국 네덜란드 전쟁으로 암스테르담 은행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국유화가 되고 네덜란드 제국의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뉴욕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시죠? 1626년 네덜란드인들이 자신의 정착지에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지명을 붙였습니다. 1664년에 영국인들이 강제 점령을 했는데요. 찰스 2세가 동생 제임스 2세에게 그 토지를 하사하면서 그곳 이름을 뉴욕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1800년대 정점을 찍은 영국 파운드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경쟁력, 교육, 혁신, 기술 수준은 1600년대 초반에 급격하게 상승한 후에 18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영국의 생산량, 세계 무역 점유율, 군사력이 함께 증가하면서 많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의 금융시장과 금융 중심지를 세계 선두주자의 반열에 올려놓았는데요. 바로 금융 발전이 뒤따랐기 때문이었죠. 이후에 파운드화가 세계 기축통화로 자리를 잡으면서 네덜란드 길더화를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 인구가 세계의 2.5%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세계 총소득의 20%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25% 이상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내부 질서 사이클 6단계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1단계를 보면요. 30년 전쟁으로 초토화된 유럽에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30년 전쟁은 이념, 그리고 종교, 경제 계급 간에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새로운 유럽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2단계는 금융혁신입니다. 바로 명예혁명 덕분인데요. 의회와 오라니의 공 빌럼이 연합해서 제임스 2세를 퇴임시키고 잉글랜드 윌리엄 3세로 즉위하였습니다. 귀족, 즉 군주제에서 벗어나 법치주의를 확립했습니다. 이때 일어난 혁명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예롭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따라서 총리는 왕실이 아닌 의회의 신임을 받아야 했습니다. 교육이 개선되고 문맹률이 감소했습니다. 외국과 교류하여 교양을 쌓은 지식인 엘리트 계층이 늘어나서 새롭고 폭넓은 공론장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중앙 집권화된 강력한 재정당국을 설립해서 재정적으로 탄탄해졌습니다. 영국 세금 부담이 프랑스의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3단계는 산업혁명입니다. 창의적인 문화가 조성되는 동시에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투자 자본이 등장하고 영국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면서 커다란 번영을 이뤄낼 수 있었죠. 특히 자본은 인간의 노동에 의존해왔던 많은 일을 기계에 맡겨서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을 지원을 했습니다. 증기기관 같은 완전히 새로운 발명품뿐만 아니라 장인에서 공장으로 생산 주체를 옮기는 것 등 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 새로운 생산 방법을 이용해서 다른 국가들을 앞지르면서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활 수준은 1800년경 네덜란드를 따라잡았습니다. 특히 해군을 포함한 영국의 군사력은 식민지를 건설하고 다른 유럽 열강의 식민지를 점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은 중국과 교역을 많이 하여 네덜란드를 대체했습니다. 이때 당시 중국은 유럽산 제품에 관심이 없었는데요. 영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아편 전쟁이 발전을 했죠. 4단계는 기축통화입니다. 영국의 파운드화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축통화가 되었죠. 지정학적으로 영국은 19세기 내내 대외적으로 영토를 확장했는데요. 캐나다, 호주, 인도,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5단계는 불평등 및 혁신 상실입니다. 1870년 이후 해외 투자 수익이 급격히 늘었는데요. 다른 국가들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1818년 영국 로스차일드 은행은 처음으로 정부에 대규모의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파운드화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했죠. 점점 전 세계 부채와 무역, 자본 흐름은 모두 파운드화로 표시되었습니다. 독일과 미국 등 새로운 경쟁국의 부상으로 네덜란드 몰락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180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나타난 2차 산업혁명을 보면요. 과학과 공학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합성 섬유, 그리고 새로운 합금이 생산되고 석유와 전기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의 사용이 급증했습니다. 전화기와 백열전구에 이어 자동차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이 급부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1900년대 미국의 빅사이클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기축통화가 약 100년의 사이클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미국이 영국을 점차 앞지르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국의 교육이나 경쟁력, 무역의 상대적 우위는 줄어들었는데요. 혁신과 기술, 금융시장, 기축통화와 금융중심지 지위에서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국가가 부흥하기에 앞서서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이후 도래한 2차 산업혁명은 영국과 유럽 대국, 미국에 확산되었습니다. 뉴욕은 런던과 마찬가지로 세계 금융 중심지가 되기 전부터 이미 무역 중심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세기에 접어들고 나서야 금융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은 무역 중심지로서 유럽 자본이 대부분 유입이 되었는데요. 당시 자본주의 혁신이 번성하면서 부의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졌고 부정부패가 만연해졌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만들어지면서 1913년 연방준비제도로 불리는 미국 중앙은행 체제가 탄생을 했습니다.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1918년에 끝났습니다. 미국은 전쟁 기간 대부분에 걸쳐 참전하지 않았고 전쟁 중에도 유일하게 금태환을 유지한 국가였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유럽의 경제와 시장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재정이나 경제적 지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연합국은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부채를 조달했죠. 이때 전 세계 국채를 표시할 때 달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1919년 6개월 동안 열린 파리 강화 회의, 그리고 이어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이 조약에 따르면 전쟁에 패한 독일 등의 강대국은 전쟁 비용을 떠안고 승전국들에게 빚을 져야 했습니다. 이 부채를 금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끝난 후 새로운 세계 질서가 세워지고 나면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상승기 말에는 상당한 부채가 쌓이고 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어 있죠. 광란의 1920년대는 투기자산, 특히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많은 부채가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연준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1929년에 긴축통화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거품이 붕괴하고 세계 대공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971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의 부채 사이클을 보면요. 미국은 근본이자에서 벗어났고 그에 따라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긴축 통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극적으로 하락할 수 있었습니다. 1971년 16%에 가까웠던 인플레이션 지수는 1991년에 2%까지 낮아졌습니다. 1945년부터 2008년까지 장기 부채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연준은 경제 회복을 원할 때마다 금리를 낮추고 통화를 늘려 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화면의 도표를 보면요. 1933년과 2008년의 부채 위기를 볼 수 있는데요. 금리를 0%로 끌어내렸고 연준이 어떻게 대규모 통화 발행을 나섰는지 보여줍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금융자산을 매입하면 다른 금융자산을 매입한 투자자의 손으로 돈이 흘러갑니다. 이것은 금융자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돈을 공짜로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투자자와 기업가는 이 점을 활용해서 주가나 기업의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 자산을 엄청나게 매입을 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으로 연준은 통화 발행과 채권을 매입을 했죠. 이것은 과거의 패턴과 동일합니다. 1933년 3월 루즈벨트, 1971년 8월 닉슨, 1982년 8월 볼커, 2008년 11월 벤 버냉키, 2012년 7월 마리오 드라기가 취한 조치와 아주 비슷합니다. 미국의 이러한 통화정책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